안녕하세요. 90억 경제나무입니다.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투자 정보를 함께 공부하기 위한 콘텐츠입니다. 투자 결정은 충분히 확인한 뒤 본인의 판단에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외환시장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엔화를 산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기 나라 돈인 엔화가 너무 빠르게 약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까지 일본과 함께 엔화를 샀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부가 왜 자기 나라 돈인 달러도 아니고 일본 엔화를 사주는 걸까요?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달러 엔 환율은 지난 7월 한때 163.99엔까지 올라가면서 약 40년 만에 엔화 약세권까지 갔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먼저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섰고 이어서 미국까지 참여한 공동 개입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러 엔 환율은 한때 155.20엔까지 내려갔습니다. 엔화가 단숨에 강해진 겁니다. 그런데 효과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달러 위에는 다시 159엔을 넘어서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큰돈을 투입해서 엔화를 끌어올렸는데 시장은 다시 엔화를 약한 쪽으로 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질문이 나옵니다. 정부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엔화 약세는 쉽게 끝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한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려운 금융용어부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상품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아주 단순한 예입니다. 여러분이 은행에서 1억 원을 연 1%에 빌릴 수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년 이자가 대략 100만 원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 가보니까 연 5%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 1억을 빌려서 100만 원 이자를 내고 투자해서 500만 원 정도를 벌면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남는 것 아닌가? 아주 단순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캐리 트레이드의 출발점입니다. 싼 이자로 돈을 조달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에 돈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오랫동안 세계에서도 금리가 상당히 낮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엔화는 대표적인 자금 조달 통화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화를 빌립니다. 그 엔화를 팔아서 달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달러로 미국 채권이나 주식 또는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합니다. 정리하면 엔화 조달, 엔화 매도, 달러 매수, 해외 자산 투자, 이게 아주 단순화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너무 좋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싸게 빌리고 미국에서 더 높은 수익을 얻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금융시장에는 공짜 점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녀석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 때문에 갑자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달러로 10만 달러를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달러 원 환율이 1달러에 1,3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보면 약 1억 3천만 원을 빌린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달러가 강해졌습니다. 환율이 1,300원에서 1,500원이 됐습니다. 나는 여전히 10만 달러만 갚으면 됩니다. 달러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돈으로 바꿔보면 예전에는 1억 3천만 원이면 갚을 수 있었던 빚이 이제는 1억 5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원화로 봤을 때 빚의 부담이 2천만 원 늘어난 겁니다. 바로 이 원리를 엔캐리 투자자에게 거꾸로 적용하면 됩니다. 엔캐리 투자자는 엔화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면 자기가 갚아야 할 엔화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빌린 돈의 값이 갑자기 비싸진 겁니다. 투자로 5%를 벌었는데 엔화가 10%, 15% 강해져 버리면 금리 차이로 번 돈보다 환율에서 잃는 돈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캐리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금리 몇 퍼센트, 미국 금리 몇 퍼센트, 이것만이 아닙니다. 금리 차이와 환율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달러 엔 환율을 한 번만 정확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처음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달러 엔 환율이 160엔에서 150엔으로 내려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숫자가 떨어졌으니까 엔화가 떨어졌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우리나라 환율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달러 원 환율이 1,400원에서 1,300원으로 내려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1달러를 사려면 1,400원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1,3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원화가 강해진 겁니다. 엔화도 똑같습니다. 1달러에 160엔이 필요하다가 150엔만 필요하게 됐다면 엔화가 강해진 겁니다. 따라서 달러 엔이 빠르게 내려가면 엔캐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긴장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갚아야 하는 엔화가 빠르게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사건을 다시 보겠습니다. 달러 엔이 163엔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엔화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러자 일본이 먼저 엔화 매수 개입에 나섰고 이후 미국까지 참여한 공동 개입이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달러 엔은 155엔대까지 빠르게 내려왔습니다. 엔화가 단기간에 확 강해진 겁니다. 엔캐리 투자자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잠깐만, 계속 엔화가 강해지면 내가 금리 차이에서 번 돈보다 환율에서 잃는 돈이 더 커지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일부 투자자는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을 샀던 사람은 미국 주식을 팔 수도 있고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채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엔화로 바꿔 처음 빌렸던 엔화를 갚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엔캐리 투자자가 동시에 엔화를 사기 시작하면 엔화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환율 손실이 더 커집니다. 그 사람도 불안해집니다. 나도 나가야 하나? 그러고 또 자산을 팝니다. 다시 엔화를 삽니다. 엔화가 더 강해집니다. 또 다른 투자자의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위험자산 매도, 엔화 매수, 엔화 강세, 엔캐리 손실 확대, 추가 청산, 다시 위험자산 매도. 이것이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엔캐리 청산 또는 엔캐리 언와인드입니다.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붙으면 움직임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도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내 돈 1억 원으로 1억 원짜리 투자를 한 사람과 내 돈 1억 원에 4억 원을 빌려 5억 원을 투자한 사람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산 가격이 5% 떨어졌습니다. 1억 원만 투자했다면 손실은 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5억 원을 투자했다면 같은 5% 하락에도 손실은 2,500만 원입니다. 같은 시장인데 빌린 돈 때문에 충격이 훨씬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손실이 너무 커지면 나는 장기 투자자니까 계속 버티겠습니다. 라고 마음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금을 더 넣으라는 마진콜이 올 수도 있고 펀드의 위험관리 규칙 때문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포지션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급하게 무너질 때 좋은 주식도 같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 회사가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현금이 필요한 사람이 팔 수 있는 것을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 커지면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신흥국 자산, 심지어 암호자산처럼 서로 다른 자산이 같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2024년 8월에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통화정책 변화와 엔화 강세,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등이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이후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레버리지 축소가 시장 충격을 더 크게 만드는 증폭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엔캐리 하나가 모든 폭락의 원인이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을 흔드는 여러 요인이 있었고 레버리지와 엔캐리 청산이 그 흔들림을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엔캐리 청산을 폭락 버튼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시장에 달려있는 증폭기,
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는 순간 레버리지 포지션이 한꺼번에 풀리면 작았던 흔들림을 훨씬 크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2026년은 어떨까요? 현재 일본은행의 정책 금리는 약 1%입니다.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목표 범위는 3.5%에서 3.75%입니다. 그러니까 정책금리만 보면 아직 미국이 일본보다 높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A은행 예금금리는 1%인데 B은행 예금금리는 3.5%가 넘는다고 해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돈은 당연히 금리를 더 많이 주는 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돈은 국적은 없어도 이자 차이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큰 금리 차이는 엔화가 약해지는데 중요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오늘의 숫자만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지도 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은 금리를 더 올릴 것 같고 반대로 미국 연준은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기대가 강해진다면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앞으로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엔캐리의 매력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사준 것만큼이나 시장은 계속 묻습니다. 일본은행이 정말 금리를 더 올릴 것인가?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 엔화를 한번 사주는 것은 환율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금리와 물가, 경제 상황 같은 기본 조건이 계속 환율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대규모 개입 이후에도 엔화가 다시 약해지는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는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미국 장기금리입니다. 8월 11일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한때 약 5.28%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20년 만에 높은 수준에 접근한 겁니다. 같은 시기 브렌트유도 배럴당 $90 가까이 올라갔고 오늘 8월 13일 기준으로는 다시 $88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또 말이 어려워집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아주 오랫동안 쓸 돈을 빌리는데 예전에는 연 4% 정도만 줘도 돈을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투자자들이 5% 넘게 줘야 30년 동안 돈 빌려주겠습니다. 라고 요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진 겁니다. 그리고 금융시장 전체에서도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국채가 5% 넘는 금리를 주면 주식 투자자도 생각하게 됩니다. 굳이 위험한 주식을 사야 하나? 채권에서도 이 정도 이자를 주는데 그래서 장기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 특히 비싼 가격을 받고 있는 성장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가까지 높아지면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유가가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면 운송비와 생산비가 올라가면서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물가 압력이 다시 강해지면 연준의 금리 인하 여지가 줄어들거나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거나 상황에 따라 추가 긴축을 검토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가 높은 수준에 오래 머물 가능성이 생깁니다. 미국 금리가 높고 일본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면 이 1금리 차이가 유지됩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오히려 엔캐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쪽의 힘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은 에너지를 해외에서 많이 수입합니다. 엔화가 약한데 유가까지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원 달러 환율이 크게 올라 원화가 약한 상황에서 국제 유가까지 올라가면 주유소 가격이나 수입 물가가 부담이 되겠죠. 일본도 비슷합니다. 약한 엔화와 높은 유가가 동시에 오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물가 압력이 계속 강하면 일본은행에도 금리를 조금 더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압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금리가 올라갑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엔화가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엔캐리에는 반대 방향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재미있으면서 어려운 이유가 이것입니다. 같은 높은 유가를 보고도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 높은 금리 장기화 또는 추가 긴축 가능성 쪽으로 연결될 수 있고 일본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 일본은행 금리 인상 압력
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금리가 얼마나 더 빠르게 움직이느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유가 올랐습니다. 엔캐리 청산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됩니다. 시장은 그렇게 한 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남아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일본 엔화까지 직접 샀을까요? 미국이 이번 개입에 참여한 배경에는 여러 정책적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특히 주목한 위험 가운데 하나는 엔화와 일본 국채시장의 불안이 미국 국채금리와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번질 가능성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 국채 이야기도 연결됩니다. 일본이 엔화를 사려면 달러 같은 외화가 필요합니다. 일본은 많은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엔화 방어를 위해 달러가 필요할 때마다 일본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서 대규모로 팔아버린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국채가 많이 팔리면 국채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생기고 반대로 국채 금리에는 상승 압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장기금리가 높은 상황이라면 미국 입장에서도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국이 바로 이것 하나 때문에 엔화 매수에 참여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정책적 이유 가운데 미국 국채 시장과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파급 가능성도 시장이 중요하게 바라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식으로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1억 원짜리 장기 예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금 3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방법은 하나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금을 그냥 깨버리는 겁니다. 현금은 바로 생기지만 장기 상품을 처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금을 담보로 맡기고 잠시 돈을 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금은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현금만 일시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FMA 레포의 기본 생각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외국 중앙은행이나 통화당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바로 팔아버리는 대신 미국 연준에 국채를 맡기고 일시적으로 달러를 조달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국채를 연준과 환매 조건부 거래로 바꿔 달러 유동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미국 국채라는 자산을 급하게 시장에서 처분하지 말고 일단 그 국채를 담보처럼 활용해서 달러를 마련하세요. 에 가깝습니다. 이런 제도가 중요할까요? 외국 중앙은행이 달러가 필요할 때마다 보유한 미국 국채를 시장에 한꺼번에 내다 팔면 미국 국채 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엔화 개입 과정에서도 이 FIMA 제도가 중요한 안전판으로 거론됐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엔화 매수 개입에서 일본이 실제로 FIMA를 사용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최근 개입 당시 FIMA 거래가 실제 실행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실제로 사용했다기보다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추가 안전판으로 거론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제 연결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일본 엔화가 약한데 그게 미국하고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면 엔화가 나옵니다. 그 뒤에 미-일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그 금리 차이를 이용한 엔캐리 자금이 있습니다. 엔캐리 자금은 미국 주식과 채권 등 세계 여러 자산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엔화를 방어하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달러 확보 과정에서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엔화, 미-일 금리 차이, 엔캐리, 미국 주식과 채권, 미국 국채 시장, 이게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화 문제를 일본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번에 엔캐리 청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걸까요?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동 개입 직후 달러, 엔이 155엔대까지 크게 내려왔지만 이후 다시 159엔을 넘어섰습니다. 엔화가 계속 일방적으로 강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엔캐리가 터졌다 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엔캐리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조건들이 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더 균형 잡힌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저는 4가지만 기억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입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서 두 나라의 금리 차이가 빠르게 좁아지는지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달러 엔 환율입니다. 162, 150으로 급격하게 내려간다면 엔화가 급격하게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엔캐리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장 변동성입니다. 엔화가 조금 강해졌다고 매번 엔캐리 청산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엔화가 빠르게 강해지고 주식시장 변동성까지 동시에 급등한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로 다른 위험 자산이 한꺼번에 흔들리는가입니다. 미국 주식, 일본 주식, 신흥국 자산, 암호 자산처럼 평소에는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이는 시장들이 갑자기 동시에 크게 떨어지고 그 시간에 엔화까지 빠르게 강해진다면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엔캐리 청산 위험을 이 네 문장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미-일 금리 차이 축소, 엔화 급등, 변동성 급등, 위험자산 동반 하락, 이 4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은 약 40년 만에 약세권까지 밀린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엔화 매수에 나섰습니다. 엔화는 한때 155엔대까지 크게 강해졌지만 다시 159엔을 넘어서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외환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정부의 개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유가와 인플레이션, 미국 국채금리, 그리고 세계 곳곳에 연결된 레버리지 자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오늘 공부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캐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에 엔화를 조달해서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다른 나라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가 빠르게 줄고 엔화가 갑자기 강해지고 시장 변동성까지 올라간다면 투자자들이 포지션을 줄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버리지가 많이 쌓여 있다면 위험자산 매도, 엔화 매수, 엔화 강세, 추가 손실, 추가 청산이라는 자기증폭 과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엔캐리 청산은 세계 증시를 무너뜨리는 비밀 버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흔들리고 있는 시장의 진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레버리지 증폭기입니다. 그리고 이번 미국과 일본의 공동 엔화 개입은 일본의 환율을 미국 주식 투자자도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스에서 엔화가 급등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립니다. 엔캐리 청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문장 하나에서 끝내지 마시고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엔화는 얼마나 빠르게 강해지고 있는가? 시장 변동성은 같이 커지고 있는가? 주식과 코인 같은 위험자산도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가? 이것을 같이 보게 되면 엔캐리라는 어려운 단어가 더 이상 낯선 금융용어가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에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는 하나의 지도처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까지 90억 경제나무였습니다.